뉴욕 증시가 2%대 급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07% 급락한 15,373.19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61% 밀린 3,996.96으로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2.28% 내린 1,741.94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경기 지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가 0.69%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1.39%, 독일 증시는 1.29%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직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습니다. 마켓은 1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3.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수요와 생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고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와 부합했지만 이는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55에서 소폭 후퇴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32개월 내 최고치인 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와 속보치인 53.9와 직전월 기록인 52.7도 모두 상회했습니다.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의 약진으로 신규 주문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제조업 PMI는 49.3을 기록해 직전월에 47에서 개선됐으나 여전히 50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GM사는 혹한으로 인해 1월 판매가 각각 7%와 12%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이탈리아 피아트가 인수를 마친 크라이슬러는 지프 브랜드를 중심으로 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GM의 1월 자동차 판매는 1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 GM사의 4개 브랜드 매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크라이슬러의 지난 1월 자동차 판매량은 1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습니다. 지프와 램 등 트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신임 의장이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하고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에 올랐습니다. 언론은 옐런 의장이 임기 초기에 직면할 가장 큰 과제로 금리 인상 시기 결정과 실업률을 꼽았습니다. 옐런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회의 인준청문회에서 임금 수준이 최근 몇 년간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거나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해도 금리 인상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6.5%로 내려가더라도 당장 금리 인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양적 완화 규모는 계속 줄이겠지만 금리는 당분간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오자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넘게 내리면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표가 51.3으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또 중국의 비제조업 PMI가 53.4로 계속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의 부진함에 따라 GM과 포드가 2에서 3% 내리는 등 자동차 업종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의 2% 급락, 또 유럽 증시의 하락,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함이 오늘 국내 증시 그 여파를 단단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2%대 급락,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또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영향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핑계는 네. 그런데요.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테이퍼링, 네. 이 영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현재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투자 심리의 불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난주 주 중반부터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현재 팔게 되는 투자자들이 이를 내던지는 이런 모습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2%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먼저 2.08%가 내려갔는데요. 15,37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2.61%나 떨어졌습니다. 4,000선이 무너졌는데요. 3,996포인트. S&P 500 지수도 2.28%가 내려간 1,741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초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머징 외환시장의 균열이 나타나면서 일부 국가에서 자금이 본국으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이런 흐름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대로 현재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6% 이하로 현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엔달러도 올해 그 새벽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1%의 변동률이 있었는데요. 101엔도 현재 그 초반 수준으로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1.6% 오르는 등 이런 내용들이 현재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경제지표도 좀 부진했습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ISM 1월 제조업지수가 51.3으로 시장 예상치 56을 밑돌았고 12월 56.5보다도 낙차가 좀 컸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은 전월 대비 13.2포인트나 급락세가 나타났다는 점 우려를 좀 심어줬고요. 미 상무부의 12월 건설 지출도 0.1% 상승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 0.2% 증가보다는 좀 부진한 수치가 나왔고요. 11월 0.8% 증가보다는 절반 이상 못 미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증시도 1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유로존의 수치가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주식을 내다파는 투자자들의 동요된 심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0.7% 가까이 내렸고요. 독일은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도 1.4%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는 2.6%나 떨어졌습니다. 신흥국 증시에서는 터키가 0.3% 내렸고 남아공의 지수도 0.4%, 브라질의 보바파 지수도 장중에 3% 이상 현재 낙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흥국 시장의 균열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말부터 종종 있어 왔는데 현재 선진국 증시가 이런 부분에 내성을 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런 점이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가운데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테이퍼링 전부터 계속된 일본 증시의 부진이 테이퍼링 영향의 후폭풍도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10% 급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0% 정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상승 추세가 이제 멈추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선진 지수 중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어제부로 지난해 말 대비 주가가 10.26%가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이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엔달러 환율이 현재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니케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 요인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 니케이 지수는 16,297엔이었는데요. 어제 종가가 14,619엔입니다. 10.26%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다우지수는 오늘 새벽에 끝난 지수의 하락률로 볼 때 7% 후반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초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부분에서 외환시장의 균열이 일부 아르헨티나나 터키, 일부 증시나 외환시장에서 이제 균열 조짐이 나타났고, 이것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하는 선호 심리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니케이 지수도 별반 현재 힘을 못 쓰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뉴욕 증시도 현재로서는 니케이 지수를 따라갈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연준의 현재 추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범퍼가 현재는 좀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심리를 좀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뉴욕 증시의 시장 눈높이를 좀 못 맞췄다는 점, 이런 점도 다소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벽에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한 점, 오늘 아시아 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도 예외는 아니죠. 올해 증시가 중남미 외환 위기 때인 1994년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94년과 2014년 네. 조금 다른 점은 그 94년대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남미의 외환 위기가 좀 찾아왔었죠.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금리는 낮은 수준이지만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현재 줄여가는 종료 기조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런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4년에는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남미 쪽에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테이퍼링 결정이 나오면서 시중에 풀렸던 특히 세계 증시나 채권과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약 13조 달러 규모의 내용들이 1월 한 달만 하더라도 현재 122억 달러 규모가 일부 신흥국에서 다른 국가로 전이되거나 선진국으로 이제 환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될 경우 신흥국의 추락은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추셔는 안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비교적 신흥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어제도 환율이 14원이나 오르면서 이런 불안정성의 약간의 전염 효과가 현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의 내용을 보면 절하폭이 2.7%,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절상률을 보면 1.4%였는데요. 한 달 만에 현재 배 이상의 절상이 아닌 절하폭으로 현재 방향성이 바뀐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증시가 1차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2월 22일과 23일 시드니에서 열릴 G20 회담에서 이 자넷 옐런 현재의 연준 의장이 신흥국의 중앙은행장과 어떠한 눈높이와 소통으로 이런 부분의 중재 노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옐런 의장이 공식 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참 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현재 시니어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고요. 관심을 모았던 버냉키 의장이 옛 모교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로 돌아가는지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브루킹스 연구소로 일단 직책을 자신이 수용을 했고요. 자넷 옐런 이 의장이 이제부터 정권을 쥐게 됐고 3월 이제 첫 FOMC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FOMC 회의 때 내용을 보면 테이퍼링 찬성이
전 지역은행 연방은행 총재가 이를 찬성을 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비둘기파적인 이런 성향보다는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기조적으로 축소하는데 현재 옐런 의장도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호흡을 같이 맞출 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내용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나 추가적으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 그 11일과 13일 의회에 출석해서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모종의 연준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급락 소식 함께했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1920선까지 위협받던 코스피 오늘 또 급락했던 뉴욕 증시 여파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한 주간 강세 업종, 약세 업종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에 자동차 대표주들이 좀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엔저에 대한 좀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카지노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춘절 연휴를 내서 좀 수혜를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남북 경합주는 북한의 그 남북의 실무 접촉 제한 소식에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KMI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그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그 BTC 차이나의 위안화 예탁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주요 해운사들의 좀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은행주의 경우 테이퍼닝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가 좀 우려가 되었고요. STX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감자 결정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고 애플 관련주는 지난주 애플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강세 업종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엔저 완화와 또 신차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자동차 3인방이 강세를 보였네요. 일단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가 좀 엔저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그 환율 부담에 따른 좀 리스크는 좀 상쇄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국의 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엔달러 환율들이 조금 내려가면서 엔저에 대한 좀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의 실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환율로 인한 좀 충격을 좀 통제하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한 신차 효과도 좀 본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가동률 증가도 함께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8만 대 좀 이상 정도는 좀 예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증설 효과로 인해서 조금 이런 외형 확대에 대한 좀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신차 효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지노 주의 경우 중국 춘절 연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절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카지노 주들의 좀 수혜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좀 방문할 그 중국인의 수는 약 8만 명가량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한 이제 크루즈 산업 그 육성 지원법이 좀 논의가 할 것이라는 좀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있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지만 이제 그 충전 효과에 따라서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은 것이 좋으실 텐데, 왜냐하면 최근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조금씩 그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이퍼의 이슈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수 전체보다는 그냥 몇몇 종목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걸 보시고 좀 선택적인 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경협주는 북한에서 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북의 실무 접촉을 5일에 하자는 이런 제안을 들려오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초에는 남북 관계 그런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의지는 확인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 번에 지금 모멘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주들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 KEI 그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 제4 이동통신 그 사업자 적격성 그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KEIN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그 업체들은 함께 좀 주가가 급등하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지난달 그 29일에 이동통신 사업자 적격성을 심사 통과했다고 확실하게 좀 밝혀진 상황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심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월 말에서 3월 초가량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본격적인 그 심사 일자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재보가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처럼 이제 장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일 때는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테마주에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꼭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와 조선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FOMC 회의에서 그 추가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혀진 상황입니다. 일단 신흥국의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조금 우려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하지만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소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도 좀 시장에선 좀 예상을 한 상황이었고, 과거를 통해서도 내성이 생긴 만큼 금방 회복세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신흥국 위기가 외국인의 좀 매도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작년에 대기업들의 부실 대기업들의 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이자 마진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주들에 대한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돼서 은행주 같은 경우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STX 그룹주의 경우 지난달 1월 28일에 STX가 5대1로 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감자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좀 밝혀진 상황인데요. 감자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부실 정도가 상당히 심한 기업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에는 상당히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새롭게 기업들을 좀 재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페노션을 독립을 시킨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감자를 완벽하게 끝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STX 그룹주에 대해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업의 전반적인 그 중요한 부분들이 새롭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주가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으로선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운주의 경우 이제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실적 부진 속에서 워낙 강세가 함께 전해지면서 실적에도 타격을 함께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상선을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 연초부터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남북관계 소식으로만 인해서 좀 움직여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수익과 그 해운주에 좀 그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한 1위에서 3위까지의 그 해운사들이 얼라이언스 구축을 좀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그 해운사들은 그 운익 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컨테이너사들의 함께 공급 과잉 심화도 지금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 개선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20선이 무너진 코스피에 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들의 관심이 유효할까요? 제가 이번 주는 좀 해외 매출도 좀 네. 기대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게임즈와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 좀 시장 진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보다는 오히려 좀 온라인 게임을 좀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좀 흥행이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그 수익성이 둔화가 되고 있고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흥행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큰 그 넓은 시장을 발판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제가 네오이즈 게임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올해 대작의 온라인 게임이 그 블레스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중국 창유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수출도 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매출도 함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가장 기대되는 1순위가 바로 블레스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예전에 그 리니지 제작진들이 함께 블레스 제작에 좀 참여를 하면서 게이머들에게 좀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일본의 그 헬로 히어로 게임으로 인해서 주요 매출원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실적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원격 진료제 도입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고령화가 되면서 좀 성장성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성인병 증가로 인해서 뭐 측정 단말기라든지 의약품 수요 증가도 함께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좀 바이오 스페이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1위의 그 전문가용 최성분 분석기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비만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좀 관심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체지방 분석기에 대한 인식이 좀 크게 확대가 돼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국 이런 전략 지역들에게 좀 함께 조금 수출해 나가면서 앞으로 매출 증가도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의 인바디를 통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게임주와 또 바이오 헬스케어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비스터리 시간입니다. 종목들마다 개별적인 장세를 띠는 요즘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야지만 내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까? 고민들 하고 계시죠? 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군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이름도 생소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기계업종에 새롭게 떠오르는 항공우주라고 하는데 과연 그 종목군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박스권 돌파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공우주 어제는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500여 개 그리고 코스닥도 500여 개가 하락하는 모습 중에서도 이렇게 상승 불꽃을 나타냈던 종목군 중에 한 개였다. 그만큼 강한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월봉상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선 하나만 그어 보겠습니다. 선 하나만 그어 보면 자, 어떤가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좋고, 일봉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미 거래량 자체가 분출이 되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한국항공우주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같이 한국항공우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4분기 실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 실적은 6,811억 원. 그만큼,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48.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2%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47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22.5%,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20%가 월등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업황 내 환경이 변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개선이란 말보다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이 더욱더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표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요, 하단에 OPM 바로 영업이익률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매출액 또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OPM이 제조업 국면에서는 6%에서 5% 이 사이에 나오더라도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바로 기계업종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8%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선택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수 그리고 민수로 나뉘고 있는데요. 민수는 바로 민간 항공을 뜻하는 거겠고, 군수는 군물자를 뜻하는 거겠죠.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입을 해왔었죠. 하지만 이런 분야 자체가 한국항공우주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독자 개발 노선을 조금씩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항공 바로 민수에 대해서도 현재는 국내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산업 자체가 육성이 되면서 좀 더 개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실적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화면 자세히 보시고요. 그만큼 국내에 대한 개발 자체가 좀 더 월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항공우주의 실적도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4년에 예상 실적은 7조 7천억 원 가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트와 같이 한번 보신다면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실적 자체는 한국항공우주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벌써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의 예상 EPS, 예상 PR은요 17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17배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성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PER 자체가 좀 더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오늘 항공우주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다우종시도 2% 가까이 빠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이런 시장일수록 진짜 주인공은 더욱더 돋보이기 마련이죠.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동섭의 일당배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셨듯이 오늘 미 증시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들의 부진함 때문인데 먼저 맞는지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타난 뉴스로는 네.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완전히 하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비제조업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이제 나타내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테이퍼링을 배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약간 늦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고용이 7만 4천 명 정도밖에 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 테이퍼링 하는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면서 연준은 이제 이런 걸 줬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올해 8번의 회의 안에 매 회의마다 100억 불이나 50억 불을 줄여서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을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시장 FRB가 인정을 안 했더라도 적어도 FOMC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는 새로 제시할 줄 알았죠. 왜냐면은 지금 실업률 6.5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상태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버블입니다. 버블이라는 건 뭡니까? 순식간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언제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 진행되기 전에도 할 수도 있지 않은 불안감을 줬다라는 것이 FOMC가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일단 다음 FOMC가 3월이기 때문에 시간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받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설상가상으로 지표까지도 부진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투심이 무너졌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계절적 요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연속성을 띌 것이냐는 지금보다는 다음 달에 나오는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가 되게 중요하죠. 만약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기 둔화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FRB에서는 새로운 통화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미국 한파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취업자들이 출근을 못해서라든가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할 수 없는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도 다음에 ISM 지수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건 시장을 받쳐주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ISM 제조업 지수 가지고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을 보였죠. HSBC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갔고 중국 본토사람으로서는 50을 이제 간 넘겼습니다.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일단 추세자 하락구면 이걸 보면서 야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이런 불확실성도 있지만 중국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거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향후 재료가 좋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자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자리는 전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기술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14,800이나 이 정도까지는 뭐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근데 좀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시장에 약 10%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벌써 8%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게 맞아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은 그 조정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누군가는 이 시장의 조정을 빌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1차적으로 신흥국 통화 위기로 가져간 것이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의 실마리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의 위기가 되면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결국 선진국으로 부메랑 간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심에 대한 어떤 자극을 주고 결국 신흥국이라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미국의 10% 조정을 주고 그것이 이제 아시아나 전 세계로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지표가 나빠진 것이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었던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사님도 14,800까지는 열어놓고 보겠다. 10%까지의 하락설도 현재 거의 다 온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뉴욕 증시 더 빠지게 된다면 어느 선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지 이사님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저는 미국이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고용률을 본다 그러면 실업률도 가짜거든요. 근데 그 실업률을 보면서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FRB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악재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누군가는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나올 재료는 미국에서는 이 재정 절벽 이슈, 이게 이제 2월 6일 정도 시점에서 어떤 답이 나올 거냐. 빠르게 해결되면 이건 호재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디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0.7%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본다 그런다면, ECB에서 뭔가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시장의 대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재료 빼놓고 재료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지금 이 어저께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어저께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그려놨는데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지점이 약 한 6개월,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6개월 동안 이 지점을 지키면서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이 자리가 지금 월봉상으로 15,1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14,80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 연결선 정도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14,8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부터 미니멈 200포인트, 한 230, 40포인트.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본다면 약 한 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세는 상승, 월봉을 보면, 일봉을 보시면 추세가 무너진 걸로 보이시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추세가 상승 유지 국면 속에서의 조정으로 보일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정도 선이 최후의 어떤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 일각에서는 뭐 30%인데, 30%면 어디냐면요. 고점 16,580에서 30%면요. 약 4,500포인트 정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000포인트 되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양운을 들어가면 양운을 깨고 내려오죠. 다시 6,500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온다면 요 어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약간 그 흔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약간 음모가 있습니다. 왜 음모가 있냐면,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 시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을 흔들어 놓고 미국도 내리고 신흥국도 내리는. 신흥국은 특히 금리가 왕창 인상이 되고, 금리 인상에서 통화가 절하가 되면 외국인 자본이 아주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요. 금리가 높으면은 결국 해외 자본을 신흥국가에 들어가서 금리 가지고 이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습은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그런 지금 신흥국 위기 조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 위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짜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있고, 결국 이것은 신흥국을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IMF나 세계은행, IBRD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얘기했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 유로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지금 독일이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유로존을 장악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지금 그거를 지금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서는 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불꽃쇼가 한번 나온다면 신흥국에서 나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급락, 글로벌 증시의 부진, 국내 증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단단하게 좀 버텨줄까요? 일단은 영향이 오죠. 네. 영향이 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기관들의 요즘 리포트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신흥국과의 차별화 가능성 제기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킥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PBR 1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기관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이 진입을 하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PBR 1 밑으로 가면은 매수 권역인데 이 PBR 1이 무너져 있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려가면 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매수세가 시장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방 경직성 유지를 위한 시장의 전략이 구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글로벌 시장이 약간 흔들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생각이겠지만 제 생각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매도는 외국인 생각이지만 현재 상황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 시점이 여기죠.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지점에서 들어오는데 여기가 9월 9일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9월 9일 시점 1974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약 한 달 반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들어왔죠. 그렇지만 실제로 금액이 들어온 건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봤을 때 이 주가의 단가로 봤을 때는 요 지점에서는 외국인이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팔만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진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돈이 덤벼가지고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다 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그렇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저점에 매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몇 달 뒤에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월봉상으로 제가 이 과거에 2008년도 1998년도로 꼭 가봐야 되는데요. 요때가 34거래 매수한 뒤에 급락을 주고 난 다음에 급등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근데 4개월이었는데 그 들어온 시점이 8월, 9월, 10월 20일까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 22일, 12월 22일, 1월 20일, 2월 20일 딱 4개월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횡보하고 날아갔거든요. 그럼 하반기를 겨냥한다고 보면은 4개월째가 되는 게 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은 기회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의 눌림은 가짜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지나고 외국인의 매수 타이밍이 올 때가 됐다 이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짧게 코멘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강 후약 가능성 좀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는 그 개파락이 지금 계속해서 맞다가 메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파락이 2200부터 하나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3개가 되죠. 그러니까 개파락은 다시 메워줄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점이 18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오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깨지 않고 올라온다면 시장은 바운딩이 아주 빠르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라운드 대신에 김동선 이사님의 뉴욕 주식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선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4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